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여성이에요. 결혼을 할 때는 시어른을 잘 만나야 한다고 하잖아요. 솔직히 가장 최악의 시부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간섭하는 사람? 오히려 무관심한 사람? 말로 사람을 꼽주거나 언제나 차가운 인상으로 선긋는 사람? 제 기준에서 가장 최악의 시부모는 보수적이고 남아 선호 사상에 찌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경험한 일들을 들으신다면 그 어떤 사람들도 이 의견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시모는 두 아들을 낳았어요. 시모의 첫째 며느리는 두 아들을 낳았고 시모의 둘째 며느리는 두 딸을 낳았죠. 저는 둘째 며느리였어요. 그리고 시모는 최악의 남아 선호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벌써부터 골이 흔들리지 않나요? 사실 형님이 벌써 손주를 둘이나 낳아줬으면 굳이 저한테까지 아들을 바라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었어요. 첫째 딸을 낳았을 때 시모가 병원에 와서 하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요. 둘째는 무조건 아들로 낳아라. 나는 내 아들 제사도 못 지내도록 만들고 싶지 않다. 둘째도 딸이면 아들 낳을 때까지 낳아야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 듣는데 소름이 쫙 돋더군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아세요? 제가 애 낳는 기계가 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하면 진짜 사내 아이 낳을 때까지 애만 낳다가 인생 쪽날 것 같아서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형님이 아들을 둘이나 낳았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맞벌이 안 하면 생활이 유지가 안 돼서 애를 많이 낳지도 못해요. 그거 다 핑계야. 옛날에는 너희보다 못 살아도 6남매, 7남매 잘만 낳았다. 그러니 너도 쓰잘데기 없이 푼돈 벌겠다고 애쓰지 말고 아들 낳을 생각만 해. 그래야 집안이 평안한 법이다. 말이 안 통해서 그냥 더 이상 그에 대한 말을 안 하기로 제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딱 둘째까지만 낳고 더 이상 애는 안 낳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둘째가 또 딸인 것을 알았을 때 시모의 모습은 거의 악마에 가까웠어요. 딸만 낳는 며느리 지금 당장 내쳐도 모자라. 도대체 아들 하나 못 낳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딸년 둘 낳아놓고 미역국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너 앞으로 나한테 대접받을 생각하지도 말어. 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한테 잘해줄 생각 없으니까. 아니, 처음부터 대접받을 생각도 없었고 결혼했을 때부터 꾸준히 대접받은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런 말을 하니 저도 기분이 안 좋았죠. 친정에서 몸조리를 하고 집에 와서야 시모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됐죠. 대접을 받지 않게 하겠다는 말은 앞으로 열심히 부려먹을 거라는 이야기였다는 걸요. 시댁에서 해야 할 모든 잡일에 형님은 제외되고 저만 일을 해야 했어요. 당시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라 평일에는 시간을 뺄 수 없었음에도 시모는 퇴근 시간에 귀신같이 전화해서 시댁으로 오라고 닥달을 했어요. 그렇게 시댁을 방문하면 제게 남은 건 잡일들 뿐. 저녁밥도 못 먹고 일하는 건 정말 서러움을 넘어선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었죠. 몇 번 당하고 나니 저도 요령이 생겨서 친정 핑계, 남편, 애 핑계 대면서 시댁에 안 가려고 필사적으로 피했죠. 그러다가 결혼 6년 차 김장철에 급기야 일은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시모는 배추를 40kg를 준비했더라고요. 솔직히 맛도 없어서 가져가도 잘 먹지도 않은 김치, 그렇게 적은 양만 하시라 말해도 꼭 사람 생고생시키는 걸 보고 싶은지 양을 늘리더니 결국 이번에는 엄청난 양을 하게 된 거죠. 16포기쯤 되니까 배추를 절이는 것도 일이더군요. 빨간 대야에 소금물을 받아넣고 배추를 절이고 그걸 베란다로 옮기려는데 글쎄 그 무거운 걸 들고 있는 상태에서 발을 삐끗해 버린 거예요. 우당탕탕 들고 있던 절인 배추들은 떨어져 내렸지만 저는 거기에 신경 쓸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잘못 디딘 발목이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정말 서럽고 짜증나는 건 시모가 이 상황에서도 저한테 괜찮냐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야, 배추를 바닥에 패대기 치면 어떡해?
네 입으로 들어갈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막 다루는 거야? 그리고 소금을 다 띄었잖아. 나중에 가전이랑 가구랑 녹슬면 네가 다 책임질 거야. 깨끗하게 해놓고 가. 사람이 다쳤으면, 그것도 자기 집 김장을 하다 다쳤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줘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일단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시모한테 말했죠. 어머님, 발 삔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해도 될까요? 발목을 접질른 것 같은데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인데 제 발목 잘못된 거 아닌지 모를 리가 없죠. 그렇지만 너무 급성이라 발목에 티가 안 나더라고요. 최소 염좌, 까딱 잘못하면 금까지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모가 제 말에 버럭 고함을 지르더군요. 너 엄살 떠는 거야? 아니면 설마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넘어진 거 아니냐? 이것 봐. 요새 젊은 것들은 이래서 안 돼요. 한 것도 없이 요령만 피우고 당장 바닥에 있는 것들 안 치워? 바닥은 시모 말 맞다나 엉망진창이었고 그걸 저렇게 만든 제 책임도 있었으니 이를 악물고 바닥을 치웠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일을 할 기력도 의욕도 없었죠. 그런데 엎드려 있는데도 발목은 욱신욱신 미치도록 아파왔어요. 바닥을 걸레로 닦고 배추를 주워 담는 동안 무릎을 바닥에 대고 발목을 쫙 편 상태로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일을 한 터라 더 안 좋았어요. 장승처럼 서서 저를 내려다보며 제가 그걸 치울 때까지 손 하나 거들지 않는 시모를 무시하고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앉아 바지를 걷어 올렸어요. 다치고 나서 30분은 넘게 지난 상황이었거든요. 상황이 생각보다 엄청 심각했어요. 발목 관절이 보이지 않을 만큼 부어오른 발목은 둘째치고 복숭아뼈를 타고 위로 올라와 종아리까지 새까맣게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게다가 만져보았을 때는 엄청난 열까지. 발가락 움직이는 것도 잘 안 되는 걸 보니 뭔가 크게 문제가 생긴 게 틀림없어 보였죠. 제 발목을 보고도 시모는 코웃음 치더군요. 발 삐었나 보네. 그 정도는 하루 쉬고 나면 가라앉으니까 오늘은 할 일 다 끝내놓고 가. 할 일이란 건 배추를 절이는 일일 거고 그건 아직 절반도 넘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시모 말을 무시하고 폰을 열었죠. 네, 제가 발목을 접질렀는데 지금 열도 나고 꼼짝도 못할 정도로 아파서요. 네,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오른쪽 발목이라 제가 직접 차를 몰 수도 없어서 구급차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열이 발목뿐만이 아니라 몸에도 나고 있어서. 제가 전화한 곳은 119 구급센터였어요. 저 스스로 차를 운전할 수도 없고 저를 데려다 줄 생각도 없는 시모를 두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어요. 게다가 시댁은 도시 외곽에 있었기에 택시도 잘 다니지 않던 곳이었거든요. 야, 너 꾀병이면서 구급차까지 불렀어? 일하기 싫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젊은 것들이 식은 머리가 없어서 지금 내놓은 건 다 하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저한테 욕을 하던 말던 저는 주섬주섬 제 짐을 챙겼어요. 널브러진 배추들과 소금물이 담긴 커다란 고무통은 그대로 놔두고 말이죠. 구급차가 빠르게 시모집 현관문을 두드렸고 구급대원이 들어와서는 저를 부축했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런지 화를 내며 짜증을 내는 시모를 힐끗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말해줬죠. 제 발목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꾀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다리로 배추를 다 절이고 가라니 말이 되는 소리예요? 구급대원도 진상과 엮이고 싶지는 않은지 시모를 모른 척하고는 구급차로 이동했어요. 다쳐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가는데 마음이 한없이 편해지더라고요. 시모 면상 안 봐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의사의 무시무시한 소식이었죠. 발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다쳤을 때 바로 병원을 오셨으면 이렇게 뼈가 어긋나지는 않았을 텐데요. 다치고 발 많이 쓰셨어요? 네, 배추 절이다가 이렇게 됐는데 어머님이 바닥에 떨어진 거 당장 다 치우래서 엎드린 채로 좀 치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겠네요. 어쨌든 지금 수술은 필요합니다. 열어서 고정시켜서 핀 박아야 해요.
제발 실금 정도만 갖기를 바랬는데 결국은 골절 진단에 고정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니 그제야 화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제 직업이 병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인데 지금 이 발목 때문에 그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적어도 2달 병원 신세 지는 건 당연해 보이는 발목을 보며 제가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는데 전화통에는 불이 나더군요. 야, 너 왜 안 와? 병원에서 사진 찍고 볼 거 다 봤으면 와서 김장해야 할 거 아냐? 배추라도 다 절이고 가야지. 일하다 중간에 내빼는 게 어딨어? 너 이런 식이면 나도 너 가만 안 둬. 딸밖에 못 낳은 년이 시댁에서 일도 안 해? 그럼 내가 뭐하러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였겠니? 본부는 다 해야지. 아프다고 안 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그런 게 우리 집에서 통할 거라고 생각해?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는 저도 순식간에 분노 게이지가 찰 만큼 선을 확 넘는 발언에 저도 빽 성질을 냈어요.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와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저한테 딸밖에 못 낳은 년이라면서 뭐라고 하시는데 그런 어머님도 딸이에요. 한가족 된 사람 가슴으로 품어줘도 모자랄 판에 그거 하나로 이렇게 사람 하나 괴롭히니까 기분 좋아요? 누가 들어도 당연한 제 말에 화가 나는지 시모가 전화를 뚝 끊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야근을 한다며 늦게 들어올 거라고 했던 남편인데 갑자기 전화를 하니 눈치가 딱 오더군요. 시모가 남편에게 무슨 말을 했구나 하고요. 전화를 받으니 남편의 고성이 날아오더군요. 저희 남편은 다 좋았는데 이거 하나가 단점이었거든요. 평상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덤덤한 사람이 시모가 무슨 말만 하면 앞뒤 안 가리고 저한테 성질부터 내고 보는 거요. 시모가 얼마나 아들을 아꼈으면 시모 말이라면 똥으로 매주를 쓴데도 믿을 사람으로 큰 거예요. 야, 너 집 난장판으로 해놓고 갔다는 거 사실이야? 엄마가 전화 와서 나한테 하소연을 다 하더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건데? 아, 일도 바빠 죽겠는데 좀 잘하자. 엄마 비위 맞추는 것도 며느리 할 일이잖아. 야, 내가 그 비위 맞춰주다가 발목 수술까지 하게 됐는데 무슨 헛소리야. 너 나한테 그딴 거 시키려고 결혼하자고 했어? 아니면 딸 둘 낳고 나니까 너도 내가 하찮아 보여? 내가 너희 집 하녀냐고. 친놈이? 아, 바락바락 화를 내는데 발목이 엄청 쑤셔오더라고요. 흥분하니까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옆에 서 있는 간호사를 잠깐 불렀어요. 그리고 제 전화기를 넘겨주며 간호사에게 부탁했어요. 이 전화가 제 남편인데 지금 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화를 내니까 발이 너무 아파서. 제 부탁에 간호사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제 전화를 받아 사실만 딱딱 알려주더군요. 네, 환자분 발목은 완전히 부러져서 어긋나셨어요. 금식하고 내일 수술을 하셔야 해요. 핀 박는 수술이라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고요. 최소 2달은 조심하셔야 하고 박아놓은 핀을 뺄 때까지는 안에 핀 박고 생활하셔야 하고요. 구구절절 간호사가 설명을 해주고는 제게 전화기를 주더군요. 남편이 뭐라 말하려는데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자 야근을 접고 응급실로 달려왔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는 당신 다쳤다는 말 없었는데. 당신한테는 어머님 말이 법이야? 어머님한테 무슨 짓 했냐고 묻고 네 눈으로 똑바로 봐 내가 어떤 꼴인지. 이런 꼴인데도 나한테 김장이나 하라고 난린데 당신이 나한테 위로도 못할 망정 어머님하고 같이 붙어서 나란히 내욕을 해? 누가 봐도 심각한 제 다리에 남편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괜찮냐는 말 한마디가 나올 수나 있었겠어요? 염치라는 게 있는 놈이면 아무 말도 못하는 게 정상이지. 그런데 남편이 제 눈치만 보는 동안 시모에게 또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제가 받지 않고 남편에게 넘겼어요. 왜 나한테 줘? 그 전화 내용을 들어보면 내가 왜 주는지 알 거야. 잔말 말고 전화나 받아. 네. 전화를 받았는데 시모 목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제 귀에까지 오더군요. 야, 우리 아들한테 일렀으니까
너 꾀병 부리지 말고 어서 집에 와. 일하기 싫다고 다친 척하는 게 말이 돼? 버러지도 그런 짓 안 해. 네가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지금 배짱 부리나 본데? 어머니, 와이프 지금 다리 다쳐서 꼼짝달싹도 못해요. 아픈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게 무슨 행동이세요? 제가 여태껏 어머니 편 많이 들어드렸지만 아픈 사람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제발 앞으로 자중하세요, 제발. 잘 모르시면 가만히나 계시라고요. 저한테 전화해서 고자질하지 마시고. 남편이 시모에게 소리를 치자 시모도 당황한 눈치였어요. 하긴 발목이 박살이 난 마누라 앞에서 지 어머니 편드는 놈이면 당장이라도 이혼을 했겠죠. 그렇게 저는 그 다음날 금식 후 수술에 들어가게 됐고 8주 동안 입원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수술에 들어가야 한 것을 알게 된 시모가 혼자 김장을 하려는 게 엄두가 안 나는지 그간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첫째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첫째 형님이 바쁘다며 시모의 부탁을 거절했다더라고요. 결국 아끼고 아끼던 첫째 며느리와 싸운 시모는 혼자서 김장 40kg를 했답니다. 시부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 많은 양을 며느리한테 시키려고 했냐고 정신 사나우니 빨리 눈앞에서 치우라고 호통치는 바람에 결국 시모가 혼자서 김장을 다 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 듣는데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저를 괴롭히려는 의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모만 고생하게 됐으니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2달 동안 일을 쉬어야 했지만 시모가 곤란해졌다는 것만으로도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은 개운함이 있었어요. 그 뒤로 시모가 저를 괴롭힐 때마다 발목 이야기를 했더니 더 이상 저를 그만큼 괴롭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뭐가 좋다고 괴롭히고 차별하는 시모와 같이 있고 싶겠어요? 그래서 시댁과는 대면대면하게 살았죠. 다행인 건 남편은 그런 일에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런데 완전히 인연을 끊을 수는 없더라고요. 가끔씩 타이밍이 안 좋아서 애들을 맡길 일이 생겼거든요. 결혼 15년 차에 남편이 허벅지와 엉덩이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이상한 병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놔두면 뼈가 녹아서 걷지 못한다는 이야기에 겁이 나서 남편 수술을 위해 저도 병간호를 하기로 했어요. 보통 제가 애들을 볼 수 없을 때는 친정의 아이들을 맡기는데 하필이면 친정에 일이 있어서 아이들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친언니에게 부탁을 하니 학교 어린이집 마치고 자기 전까지는 언니가 봐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언니네 집은 시부모와 합가해서 살고 있으니 잠을 재워주는 건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녁부터 아침까지 봐줄 사람을 찾는 게 쉽진 않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모에게 전화를 했죠. 어머님, 남편 수술하고 혼자 목발 짚을 수 있을 때까지만 우리 애들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 외의 시간은 저희 친정언니가 봐줄 거라서. 그러나 시모는 시큰둥하더군요. 네 애들을 내가 왜 봐? 귀한 아들도 아니고 딸년들을 둘이나 나더러 보라고? 싫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결국 이야기는 더 이어지지도 못하고 끊어졌죠. 저는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다른데 아무리 찾아봐도 맡길 곳 없으니 그래도 혈육이라면 봐주지 않을까 하고요. 남편이 시모에게 전화해 부탁하자 그제야 어렵사리 봐주겠다고 하더군요.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에게 한마디 덧붙여 보냈어요. 그냥 애들 아침밥만 주고 저녁에 잠만 재워주면 된다고요. 다른 거 다 제 언니가 해줄 거라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애들이 시모와 제 언니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생활하게 됐어요.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언니가 애들을 잘 봐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남편 병간호를 했어요. 그런데 애들을 시모와 언니에게 맡긴 지 4일째 되는 날, 친정언니가 전화를 했어요. 김서방 간병하느라 바쁘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말 하기는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연락했어. 조심스럽게 말하는 언니 때문에 저도 덩달아 조심스럽게 물었죠. 무슨 일 때문에 그래? 애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아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애들을 못 봐준다는 말을 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제게 언니가 던진 말은 충격에 가까운 고발이었어요. 너희 애들 지금 4일째 아침밥도 못 먹었대. 게다가 저녁에도 할머니가 청소며 빨래며 온통 일만 시키느라 숙제도 못하고 올 때마다 애들이 걸신 들린 것처럼 먹어. 너희 시어머니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아침밥을 안 먹었다고? 꼴랑 11, 7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이었어요. 영양을 충분히 섭취해야 할 시기에 아침밥을 안 먹였다는 이야기에 충격을 받은 제가 되물었죠. 그래, 애들이 저녁마다 너네 시댁에 가기 싫어서 울음바다야. 어린애들한테 자기가 어지럽힌 거 치우게 하는 것까지는 나도 이해해. 하지만 애들한테 할 말 못할 말까지 다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첫째는 이제 말도 다 알아듣고 분위기도 다 읽을 줄 아는데 들어보니까 거기 맡겨서 될 일이 아니야. 아니, 애한테 너는 딸이라서 쓸모없다는 말을 왜 하신 거야? 그러면서 너희 엄마가 너희 버리고 갈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말까지 하지 않나?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니? 그 이야기를 듣는데 속 안에서 천불이 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원한 건 잠자리와 아침 식사뿐이었는데 시모는 그 시간 내내 애들을 괴롭히고 밥도 안 먹인 데다가 엄마 욕, 애들이 듣지 않아도 될 말들까지 생각 없이 짓거린 거예요. 조용한 제가 얼마나 화났는지 눈치챈 언니가 슬쩍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도 눈치는 좀 보이는데 거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괜찮은 것 같으니까 남은 며칠간은 우리 집에서 재우고 학교 보내고 할게. 예, 너희 그거 어떻게 좀 해야 한다. 딸들은 빨라. 상처도 얼마나 잘 받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서럽겠니? 그것도 친할머니인데 진짜 너무하잖아. 애들 불쌍해서 진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아무리 손녀딸 싫다고 말했어도 재우고 아침밥 먹이는 정도는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핏줄이니까. 언니 전화를 끊고 나와서 시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혹시 애들 아침밥 내내 굶겨서 보내셨어요? 누가 그래? 첫째 그게 그러든? 그놈의 계집애 입도 싸지. 제 엄마 닮아서 야가 빠졌네. 며칠 밥 안 먹는다고 안 죽는다. 그리고 일찍 못 일어난 걔들 탓이지 내 탓이냐? 애들을 어떻게 교육하길래 늦잠을 자도록 만들어? 애들이 늦잠 자는 게 뭐가 그렇게 화가 나실 일이에요. 깨워서 밥 먹이면 되죠. 제가 애들 하루 종일 봐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침밥 먹여서 학교만 보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우셨어요?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네 새끼 네가 키워야지 왜 나한테 맡겨? 네가 뭘 잘했다고 지금 나한테 큰 소리를 쳐? 남편 병수발 든다고 지금 나한테 생색 내려나 본데 그건 당연한 일이야. 병수발 들면서 애들 보는 것도 당연히 네가 해야 할 일이고 어디서 배워먹지도 못한 것이 소리만 요란하지. 시모와 이대로 이야기하다가는 진짜 할 말 못할 말 다 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이야기하려고 전화는 일단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애들 밥도 안 먹이고 학교 보내셨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형님네 아들이었어 봐. 고기 반찬에 원하는 거 다 해주면서 먹여주셨을걸? 당신이 어머님한테 이야기 좀 해봐. 우리 애들 불쌍하지도 않아? 제가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더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애들이 밥 좀 안 먹을 수도 있지. 그리고 잠 많은 애들 늦게 일어나면 그냥 보낼 수도 있고.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당신이 직접 맡긴 거면 그냥 어머니 믿고 놔둬. 당신이 애 때문에 떽떽거리니까 어머니도 기분이 안 좋으신 거잖아. 제발 조용히 좀 넘어가자, 응? 어차피 며칠만 참으면 다시 집에 데려올 건데 맡길 곳도 없는데 어쩌려고. 당신 그거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정말로 내가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당신도 아침밥 정도는 걸러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당신 어쩜 그렇게 냉정해? 당신도 어머님한테 옮았어? 아들이 아니라서 막 다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 어차피 맡겨놓은 거 힘 빼고 놔두라는 거야. 배고프면 알아서 밥 달라고 하겠지. 그리고 한 끼 안 먹는다고 안 죽어. 태연스레 말하는 남편 놈을 보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이었어요.
미친놈. 그 한마디를 남편에게 던지고 저는 남편을 병실에 놔두고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올 때가 아닌데 돌아온 저를 보더니 시모가 눈을 크게 뜨며 묻더군요. 네가 왜 여기 있냐? 우리 아들 간병하는 거 아니었어? 누구한테 맡기고 온 거야? 저는 그런 시모 말도 무시하며 애들 짐부터 쌌어요. 싸가지 없는 말이나 하고 애들 귀한 줄 모르는 인간 병수발 드느니 애들 보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 혼자 놔두고 왔어요. 어머님이 우리 애들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줄도 모르고 제가 미친 짓을 했네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었지. 불쌍한 내 새끼들 굶고 눈치 봐가며 할머니 집에 있는 줄 알았으면 남편 병수발이나 들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애들 데리고 갈게요. 제 말에 시모가 어이없다는 듯 저를 돌려 세우더군요. 너 지금 나한테 시위하니? 그래서 남편은 놔두고 애들 데려가겠다고? 그렇게는 못해. 내 새끼 아픈데 어딜 가려고? 저는 시모 손을 탁 내쳤어요. 네 새끼 네가 키우라면서요. 남 손에 맡기지 말라면서요. 그러면 어머님 새끼도 어머님이 키우세요. 아픈데 잠이 오겠어요? 아침밥 굶은 것만 봐도 속이 다 뒤집어지는데 남의 손에 왜 맡겨요? 어머님이 가서 씻겨주고 닦여주면서 수발이나 드세요. 나는 내 새끼들 키울 테니까. 뭐? 야, 너 진짜로 병원 안 가? 우리 아들 보러 안 가는 거야? 시모는 제 뒤를 쫓아나오면서 자꾸만 저를 붙잡으려고 하더군요. 확 뒤돌아선 제가 시모에게 경고했어요. 안 가요. 내 새끼들 배 곱는 거보다는 안 힘드니까 오늘부터는 어머님이 아들 병간호하세요. 그렇게 애들 데리고 집에 돌아온 저는 미안하고 서러운 마음에 애들 붙잡고 눈물만 흘렸어요. 울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미안한 마음만 들잖아요. 도리어 애들이 저에게 울지 말라며 엄마 잘못 아니라고 말해주는데 이것들을 두고 제가 망할 남편놈 병간호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기분이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저녁까지 제가 돌아오지 않으니 남편놈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당신 뭐 하는데 오지를 않아? 미쳤어? 환자 놔두고 뭐 하자는 건데?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 나 도저히 어머님한테 애들 못 맡기겠으니까 내가 직접 애들 볼게. 당신 병간호는 어머님이 해주실 거야. 네 새끼 네가 키우라는데 그럼 내가 키워야지 누가 키워? 당신은 어머님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병간호 받아. 난 안 갈 거니까. 당신 정신 나갔어? 어머니하고 그런 걸로 싸우자면 어쩌자는 건데? 어머님이 애들 굶겼다고 일주일 내내 굶기는 게 할머니가 손녀들한테 할 짓이야? 어머님도 나쁘지만 당신도 나빠. 애들이 굶는다는데 뭐? 너 같은 걸 남편이라고 데리고 산 내가 병신이지. 자식들 밥 굶기고 할머니한테 눈치 보게 만들면서까지 너하고 살고 싶은 생각 없어. 세상 천지에 배 터지게 먹여주는 할머니는 봤어도 애들 밥 안 주는 할머니는 처음 봐. 게다가 애들한테 무슨 말 했는지 알고는 있어? 애들한테 너희가 딸이라서 쓸모가 없단다. 너희가 딸이라서 너희 엄마가 너희 버리고 간단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도 믿기지를 않아. 내가 왜 이런 소리 내 자식들한테 듣도록 만들어야 하냐고. 대답 좀 해봐, 이 나쁜 놈아. 뭐? 어머니가 애들한테 그런 소리를 했다고? 당신이 잘못 들었겠지. 손녀들한테 그런 소리를 했을 리가 없잖아. 물어봐, 직접. 시모가 남편 옆에 있었는지 남편이 시모에게 따지듯 묻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당당하게 답하더군요. 왜 그걸 나한테 따지니? 네 마누라가 딸만 낳은 게 내 탓이야? 그럼 아들을 낳았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말 좀 했기로써니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나 어릴 적에는 그것보다 더한 말도 듣고 자랐어. 너 없어도 우리 집 잘만 돌아가. 첫째 며느리가 다 잘해줄 거다. 그러니 나갔으면 그냥 그대로 애새끼들 데리고 나가. 다시 이 집에 돌아올 생각 말고. 얼굴 안 보니까 속이 시원하네. 저는 시모 말에 코웃음 쳤어요. 김장하러 오라고 부탁한 것도 거절당했다면서 잘하기는. 착각은 자유지. 그리고 우리 이혼하자. 난 이런 집안에서 못 살아. 여보, 잠깐만. 남편이 뭐라 말하던지 말던지
전화 끊고 이혼 소송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칠 아들 자식 간병일 해보더니 힘들었는지 시모가 전화와서는 저더러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이혼 기간 중에도 네가 우리 아들 안 사람이고 내 며느리다. 그러니 네 남편 병간호하러 들어와.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일을 다 맡겨놔? 이혼하기 전까지는 네가 이 일 다 해야 하는 거야. 갑자기 전화와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남남 되려고 이혼 소송하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전 제 새끼 키우느라 바쁘니까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 잘 키우세요. 저번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가 꺼낸 말 정도는 지켜주시죠. 전화해놓고 본전도 못 찾은 시모는 씩씩거리며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네 딸들한테 고작 그딴 말 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면 너 실수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딸보다 아들 더 원할 수도 있지. 어디서 속 좁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들어?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사실 거죠?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라고요. 저는 그런 곳에서 내 새끼 키우면서 못 살아요. 억만금을 줘도 그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은데 볼 것도 없는 집안 뭐하러 듣기 싫은 소리 들어가며 살아요? 이참에 우리 헤어지고 각자 갈 길 가요. 이런 식으로 연락하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저번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첫째 며느리가 잘해줄 거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지 말고 손자들 둘이나 낳아준 첫째 며느리한테 전화하세요. 시모는 여전히 당당하더군요. 그래도 자기 힘드니까 금방 연락 오는 거 보세요. 아주 저를 식모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언제는 첫째 며느리가 다 해줄 것처럼 자신만만하더니 이제 와서 꼬리 말고 저를 찾는 꼴이 너무 웃겼어요. 그렇게 이혼은 저에게 좀 더 유리하게 해결됐어요. 저희가 살던 신혼집도 처음부터 공동명의에 반반 부담한 거라 그대로 나눴고 친권, 양육권, 위자료 싹 다 제가 가져왔어요. 저는 받은 돈과 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으로 딸아이 둘과 같이 살 집을 샀어요. 그런데 이미 이혼도 다 된 마당에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결혼 기간 동안 얄미운 사람이기도 했고 항상 저한테 일 시키고 본인은 몰래 빠져나가던 사람이라 좋게 볼 수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동서, 잘 지내? 아휴, 나 동서네가 이혼하고 나서부터 어머님한테 끌려다니느라 힘들어 죽겠어. 이혼하니까 많이 편하지?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동서는 도련님이랑 다시 잘해볼 생각은 아예 없어? 이제 막 이혼한 사람에게 이런 걸 물어보는 형님에게서 뭔가 머뭇거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이혼한 동서한테 이런 말 꺼내기도 민망하긴 한데 아버님이 얼마 전에 쓰러지셨거든. 그래서 어머님이 나한테 합가해서 아버님 수발을 같이 들자고 하는 거야. 근데 동서도 잘 알잖아. 나는 그런 일 여태 해본 적도 없고 바쁘기도 많이 바빠서. 인간이 이렇게 비양심적이어도 되나요? 어떻게 이혼한 동서에게 시부 수발을 들기 위해 이혼을 다시 생각해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전혀 안 갔어요. 죄송한데 저는 생각 없어요. 싫어서 이혼한 거고 이혼 서류에 잉크도 아직 덜 말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집안 저는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형님은 아들을 둘이나 낳아서 여태껏 시어머니 등살에서 잘 피해 다니셨죠? 저는 그 잔소리, 악담 모두 맨몸으로 다 받았어요. 그쪽으로는 머리도 두고 싶지 않은 게 제 마음이에요. 시아버지 그렇게 되신 건 안타깝지만 그건 이제 가족들이 상의해야 할 문제지 생판 남인 저한테 이야기해서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갑고 냉정하게 딱 잘라 말하고 나니 형님도 당황했는지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중에야 그 집안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정말 웃겼던 게 그렇게 믿고 의지하려던 첫째 며느리는 시모 요구에 거절한 것도 모자라 아주버님을 들들 볶았던 모양이에요. 아주버님이 시모를 찾아와서는 시모에게 미쳤냐고 진짜 노망난 거 아니냐고 악담을 퍼부었답니다. 동생처럼 자기도 호래비 만들 작정이냐며 합가해서 마누라랑 헤어지면 어머니가 책임질 거냐고 이럴 거면 인연 끊고 지내자면서 아주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어 놓고 가셨다더군요. 그 와중에 전 남편은
심호 간병을 받아 무사히 퇴원했으면서 집에 오자마자 짐 다 챙겨서 아픈 시부와 심호 놔두고 그대로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입이 불어터져라 아들 사랑, 손주 사랑을 외치던 심호였건만 심호를 위해 시부를 함께 수발 들어줄 사람은 없던 모양이에요. 결국 심호는 두 아들과도 연이 끊기고 며느리에게도 대차게 까여서 혼자 시부 수발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들은 소식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솔직히 여기까지 듣고도 정말 고소하더군요. 저 내치고 잘 살 것처럼 기세등등하더니 결국 보세요. 완전 버림받고 혼자 남겨졌잖아요. 그러니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 하는 법이에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들을 잊고 제 일에 집중하게 됐어요. 아이들을 보기 위해 시간 조율이 좋았던 요양병원에 취직하게 됐죠. 시내와 가깝지는 않았지만 규모가 있는 요양병원이다 보니 멀리서도 찾아오는 분들도 많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치료하는 어르신이 잔뜩 인상을 찌푸린 채로 컨디션이 완전 엉망이 돼서 오셨더라고요. 어르신, 오늘따라 몸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어제 잠 못 주무셨어요? 아유, 선생, 말도 마. 같은 방에 웬 할망구가 하나 왔는데 얼마나 화가 많은지 무슨 말만 하면 난리쳐서 내가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잤어. 병원에 입원하다 보면 아무래도 단체 생활이다 보니 원하는 사람하고만 같이 있을 순 없어요. 같은 방 사람 잘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권 당첨 같은 거와 비슷한 거거든요? 그랬어요? 물리치료는 안 받는 분인가 보네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요? 혹시 치매? 아니야.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다 할망구가 잘못했더만. 이 할망구가 들어온 그날부터 하루에 10번도 넘게 아들들 며느리한테 전화를 하는 거요. 전화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나를 여기다 버리고 너희끼리 잘 살 것 같냐? 난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넌지시 물어봤지. 근데 그 할망구 하는 말이 아들놈들 뼈 빠지게 키워놨더니 다 소용없다고. 자기가 남편 수발 드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서 이렇게 병을 얻었는데 다들 나 몰라라 한다고 말이지. 엄마를 애물단지 취급하면서 연락도 먼저 안 하고 연락하면 그렇게 귀찮은 티를 낸다면서 고함을 지르더라고. 어머나,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 따님들이 자주 면회 오시니까 그것 때문에 더 비교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내가 봐도 그래 보였어. 우리 딸들이 워낙 싹싹하잖아. 와서 나눠 먹자며 과일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하는 모습을 보더니 나한테 악담을 하더라고. 딸만 낳았냐며. 아들이 없어서 어떡하냐고 빈정대는데 열받아서 나도 한마디 했지. 딸 있는 나는 매일같이 면회하는데 아들 낳은 그 짝은 여태껏 아들 코빼기도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그 뒤로 아주 아들 욕을 있는 대로 하더라고. 그러더니 어제 할망구 아들이 왔대. 둘째라던데 이혼한 지 1년 반쯤 됐다던가? 뭐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둘째 아들이 왔는데 그 할망구가 아들한테 악다구니를 썼어. 왜 여기 처박아 놓고 들여다보지도 않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놈 하는 말이 기가 막히더만. 엄마가 마음을 곱게 썼으면 며느리들이 왔을 거라고. 자기 이혼한 건 엄마 책임이 크다면서 그 사람 많은 데서 늙은 엄마를 핍박하는데 살벌하더만. 내가 봤을 때는 그 할망구도 잘못했는데 아들놈도 싹퉁머리가 없는 게 영. 어르신에게 이야기를 들을수록 뭔가 모르게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싸우느라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아니, 그 할망구가 여기 오고 나서부터 약간 치매기가 왔거든. 그놈의 핸드폰만 붙들고 내내 전화를 하니까 어제 아들이 왔는데 그런 소리를 하고 갔으니 이 할망구도 정신을 놔버렸는지 어쩌녁 내내 불도 안 들어오는 전화통 붙들고 아들 이름인지 뭔지 누구야 누구야 불러대면서 온 방에 사람들 잠도 못 자도록 하고. 아휴, 밤에 잠도 안 자, 낮에도 안 자. 기운은 어찌나 좋은지 목소리만 커서. 내가 그래서 잠을 못 잤어. 오늘도 내가 걱정이야. 그 할망구 잠 안 자고 또 고함 지를까 봐.
며칠 만에 헬쑥해진 어르신을 보니 궁금증이 치솟더군요. 그래서 시모 이름을 검색해봤어요. 제 어르신 방에 얼마 전에 들어온 사람 이름이 시모 이름과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소도 시댁 주소가 맞았고요. 보호자 이름도 전 남편 이름인 거 확인했어요.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었어요. 그 많은 요양원 노인병원 중에 제가 있는 곳으로 오다니. 그렇게 잘 살 것처럼 굴더니 결국은 두 아들 모두에게 버림받고 홀로 노인병원에서 면회도 없이 있는 거 보니 자식을 시모처럼 키우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시모가 손녀들한테는 못되게 굴었어도 아들, 손자들한테는 잘했거든요. 그런데도 보세요. 결국 아픈 시모 병실에 면회 오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저도 병원에 있으면서 보는 게 있잖아요. 마음씨 곱고 자식들, 며느리들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신 어른들은 자식, 며느리 할 것 없이 자주 와요.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어른들은 복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자신이 한 만큼 돌아온 거죠. 말년이 쓸쓸한 게 왜 보기 힘든 거냐면 그 쓸쓸함 속에 내가 걸어온 길이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모시는 어르신 한 분이 그러더군요. 그쯤 되면 다들 그렇게 인생에 통달하시곤 해요. 그러니 시모의 이런 상황이 제게는 참 착잡했어요. 저를 괴롭히고 제 어린 두 딸을 괴롭혔으니 이런 꼴 당해도 싸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들과 손주들에게까지 손절당한 거 보면 왜 그렇게 사셨나 싶기도 하고요. 자기 인생 남이 살아주는 거 아니니 더 열심히 남들과 좋은 인연 맺고 살아야 하는데 왜 저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지 사실 지금도 이해는 안 가요. 솔직히 이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저 자기가 살아온 대로 받고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시모에게 측은한 마음을 갖기엔 제가 당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런 마음이 들지도 않더라고요. 그저 제 자식들은 시모가 키운 자식들처럼 키우지는 말자고 다짐했어요. 그 뒤로도 시모와 모르는 사람인 척 지내고 싶었는데 전 남편이 입원비 문의하러 병원 왔다가 1층 원무과에 들른 저와 마주치게 됐어요. 전 남편이 결혼했을 때도 보여주지 않던 아주 살가운 표정으로 제게 말을 걸더군요. 당신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 잘 됐네. 우리 어머니 여기서 치료받고 계시거든. 당신이 있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든든하네. 이혼했더라도 애들 할머니잖아. 문제 안 생기도록 당신이 잘 챙겨줘. 끝까지 이기적인 인간이더군요. 그리고 웃겼어요. 이혼한 전 와이프한테 어머니를 부탁한다니.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양심 없는 건 똑같네? 내가 왜 당신 어머니한테 차별 대우해줘야 해? 물리치료 받지도 않고 나랑 접점 하나 없는 사람이거든?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잘 챙기고 싶으면 당신이 챙겨. 당신 어머니잖아. 이혼한 마누라한테 그런 거 부탁하고 싶어? 얼굴이 얼마나 두꺼우면 그런 걸 부탁해? 그리고 나 만나는 사람 있거든? 함부로 오해받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도 당신 가족들도 처신 잘해줘. 이딴 식으로 악연을 인연인 것처럼 만들지 말라고. 만나는 사람이 없었지만 거짓말했어요. 이 인간이 병원에 소문이라도 퍼뜨릴까봐 걱정도 됐으니까요. 뭐 여차하면 퇴사하고 다른 직장 찾아도 되는 거긴 했는데 그건 귀찮고 손도 많이 가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제가 피해야 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피하려면 지들이 피해야지 제가 왜 피하나요? 괴롭힌 인간들은 그쪽이고 저는 괴롭힘 당한 사람인데 제가 이악 물고 말했더니 전 남편도 가볍게 이야기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지 아니면 자존심이 상했는지 며칠 뒤에 퇴원을 하고 나갔더군요. 무슨 이유에서였든 더 이상 엮이지 않게 돼서 저로서는 한시름 놓는 상황이 되긴 했어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딸애들은 제가 이혼한 그날부터 아빠를 찾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그리 좋은 아빠가 아니라는 것도 애들 반응을 보며 알았죠. 만약 애들한테 잘해줬다면 애들이 아빠와 헤어지는 걸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도 제 이혼을 이해해주고 저를 도와 집안일도 해주고 있는 기특한 아이들을 보면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은 가벼운 기분이 들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매일같이 하게 되네요. 그래도 가끔 전 남편과 시모가 생각날 때가 있어서 이렇게 사연글을 써보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토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운 기분이 드네요. 그리 즐거운 일들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꺼내서 한풀이 하듯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나니 그간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날 행복하게 해주던 이에게 느낀 배신감은 참 가슴을 후비는 고통이더군요. 이제는 훌훌 털고 일어나 제 행복을 위해 새롭게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되어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경기에 거주 중인 막 40대에 접어든 여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머리카락을 손질하고 만지는 걸 무척 좋아해 꾸준히 노력했어요. 고등학생 시절부터 공부를 시작해 20이 되자마자 자격증을 땄을 정도로 열정적이었죠. 그렇게 저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시작해 헤어 디자이너로 인정받기까지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했어요. 그리고 장장 10년 만에 제 이름을 건 미용실을 차리게 되었죠. 제 남편과는 그때 2년이 닿았어요. 같은 건물 2층에 꽤 크게 양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한 건물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자주 마주치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워낙 인사성도 좋고 사교적이라 금방 친해졌어요. 그 덕에 자연스럽게 서로가 단골이 되었네요. 남편은 헤어 손질을 제게 맡겼고 저도 식사 약속이 있을 때면 주로 남편의 식당을 애용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쌓여갔고 대화가 오갈 때면 참 나와 잘 맞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제가 먼저 남편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원래도 솔직하게 터놓고 말하는 스타일이라 답답한 건 못 참는 저라서 고백도 제가 먼저 해버렸어요. 사장님께만 털어놓는 이야기인데요. 참 우스운 말이지만 제가 아직 연애다운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인기가 무척 많으셨을 것 같은걸요?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이라뇨, 정말이에요. 앞만 보면서 열심히 달리느라 주변을 못 봤거든요. 그런 제 주변을 살피게 해주신 분이 딱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말인데 저랑 연애다운 연애 한번 해보실래요? 제 용기 덕에 저와 남편은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답니다. 남편은 제 고백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 처음엔 고백이라는 생각을 못했다고 해요. 뒤늦게 말뜻을 이해하고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나요? 연애하며 알아간 제 남편은 너무도 자상하고 이해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연애하는 내내 까탈스러운 저를 배려해 주어 작은 마찰도 없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저희 시댁과 친정은 우리가 일하는 곳 근방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서로 왕래하는 게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졌죠. 일찍이 양가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리고 화목하게 지냈으니까요. 제 시부모님은 평생 당신들 머리 손질은 제게 맡기고 싶다고 할 정도로 저를 마음에 들어 해주셨어요. 우리 서영이 처음 봤을 때부터 딱 내 며느리감이다 싶을 만큼 마음에 쏙 들었었는데 이렇게 솜씨 좋은 재주까지 가졌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제가 그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어머님 헤어스타일은 평생 책임질게요. 이 재롱둥이 어쩜 이리 예쁘게 말을 해? 자기 지금 한 그 말 프로포즈야? 꼭 지켜야 한다. 평생이라는 말 말이야. 이렇듯 원래도 저를 무척 좋아해 주셨지만 미용사인 직업 덕에 점수를 많이 따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을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제가 며느리고 제 남편이 아들이라고 오해했을지도 모를 만큼요. 친정엄마는 결혼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주말 저녁 타임마다 남편이 고생이 많다며
그의 식당에 가 일까지 거들어줄 정도로 챙겼거든요. 연애하는 1년 반 동안 언제나 화기애애했어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의 큰 축복 속에서 성흥리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우리 부부는 오롯이 신혼생활을 즐기길 원했어요. 남편은 아이가 자연스럽게 찾아와 준다면 몰라도 우리 행복을 조급한 마음으로 망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노산이라는 핑계로 아이를 갖겠다고 버둥대면 힘들지 않겠냐고요. 저 역시 당장의 숙제로 끌어안고 갈 필요는 없다고 여겼기에 저나 남편이나 서로의 생각을 존중했어요. 남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남편이 운영하는 양식당에 큰일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에게 선을 그으셨어요. 저희의 일이니 도움을 줄 수 없다고요. 엄마, 나 지금 좀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 나 좀 도와줘. 내 숨구멍 좀 트여줘요. 사업하다 보면 원래 그런 일 다 겪고 그런 거 아니야? 큰일도 아닌데 호들갑은. 도문 잠잠해지면 다시 좋아질 거야. 넌 우리 형편 뻔히 알면서 손 벌릴 생각부터 해.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지. 으휴. 하지만 자식이 나이를 먹었다 한들 부모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죠. 결국 남편은 서운한 마음에 시댁과 담을 싸버렸어요. 시부모님도 그런 저희에게 서운하다며 각자 도생하자고 연을 끊으셨고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남편의 식당은 그 후로 더욱 힘들어졌어요. 자기야, 나 어떡하지? 우리 어떡해? 오빠, 일단 해명글부터 준비하자. 오랫동안 찾아주신 단골분들은 믿어주실 거야. 고작 그런 걸로 대처를 할 수 있을까? 나 무섭다, 소영아. 문 닫게 될까봐 겁나. 걱정 마, 오빠. 그럴 일 없을 거야. 소문은 소문으로 잠재우는 거라잖아. 나도 내 샵 단골 중에 오빠네 식당 단골이신 분 많으니까 홍보도 잘 해보고 해명글도 붙여놓고 할게. 이 일의 첫 시작은 우리 건물 주변에 새로 생긴 같은 업종의 한 가게에서 손님을 빼앗기 위해 야근 수를 썼던 거였어요. 남편의 식당에서 최근까지 일하다 퇴사한 직원인 것처럼 꾸며내 비위생적인 식당이라며 지적한 글을 올렸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식당에는 2년 이내에 퇴사한 직원 자체가 없었죠. 그런데 한 번 난 소문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말도 안 되는 구설수로 나중에는 매출까지 반토막이 나버렸거든요.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오래도록 함께 일했던 셰프까지 갑작스럽게 그만두면서 장사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며 운영한 지 넉 달 차.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으니 그간 제가 알고 지낸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까딱하다간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며 예민할 대로 예민해졌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영끌이라고 하나요?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남편에게 주며 응원하고 있다는 제 뜻을 전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게 역정을 내버리더군요. 오빠, 내가 큰 도움이 되어주지 못해 미안해. 얼마 안 되지만 이 돈이 오빠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어. 야, 정소영, 넌 돈이 있으면서 그간 숨겨둔 거야? 진작 좀 주던가. 되돌리기 힘들 만큼 커지고 나서야 쥐어주는 건 무슨 심보인데? 너 나 약 올리냐? 네 일 아니라 이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 일 터지고 내가 얼마나 노력한 줄 알면서 그게 할 말이야? 석 달 동안 오빠가 못 되는 생활비 대신 채우는 건 물론이고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주려고 억적같이 일했어. 너 지금 나 때문에 개고생했다고 생색내냐? 억척? 참나 어처구니가 없네. 그래서 네가 나한테 준 돈이 얼만데? 고작 몇 천만 원 쥐어주고서 공치사해? 그래, 아주 고마워서 돌아가실 지경이네. 됐냐? 됐어? 어떻게 이걸 생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오빠 진짜 왜 이렇게까지 못되게 굴어? 그럼 내가 손 놓고 있었어야 해? 그래야 이런 소리라도 안 들었을까? 어? 네가 듣고 싶은 말이 뭔데 그럼. 네가 준 돈으로는 당장 인건비 충당도 안 돼. 정 도와주고 싶으면
그게 진심이면 당장 미용실이라도 빼서 그 돈을 보태던가. 그럴 거 아니면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사람 성질 긁지 말고. 매섭게 뜬 눈을 하고선 고래고래 소리치며 상처되는 말만 늘어놓는 남편이 야속하게만 느껴졌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다고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맞는 건가요? 옆에서 지지해주고 응원하는 사람에게 말이에요. 저는 남편이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제 헤어샵까지 운운하며 들먹였던 것이 너무 서운하고 또 성이 났어요. 남편과 마주하고 있다간 제가 참지 못하고 터뜨려 더 큰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 그 길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는 결혼하고 함께 보낸 시간이 없어 겸사겸사 왔다고 둘러댔지만 싸웠다는 걸 모를 리 있나요? 눈치 빠른 친정엄마가 방에 들어와 제 앞에 앉아서는 한참을 실눈을 뜬 채 노려보았어요. 너희 싸우기라도 한 거야? 결혼한 후로는 한 번도 자고 가는 날이 없더니 요번엔 무슨 일로 여기서 자겠다고 홀로 나섰어? 싸우기는 그냥 정말 엄마 아빠랑 며칠 같이 보내고 싶었어. 정서영, 귀신을 속여라. 엄마가 널 키운 지 어연 30년이 넘어. 얼른 이실직고 안 할래? 정말 못 속이겠다니까. 엄마들은 다 그런 거야? 왜 이렇게 눈치가 빠르셔? 저는 차마 숨길 수 없어 다퉜던 것에 대해 넋두리를 좀 했어요. 원래 그러는 사람이 아닌데 오죽 힘들면 그랬겠냐며 저더러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너그러이 이해하라더군요. 누가 모르나요? 제가 가장 잘 아는걸요. 하지만 머리와 마음이 따로 노니 그것이 문제라면 문제였어요. 딸, 사람이 죽을 것처럼 힘들 땐 무슨 말을 못하겠어. 네 마음도 충분히 알지만 지금은 김서방 편에 서주자. 응? 아, 그래도 샵까지 운운한 건 선 넘었어. 그러니까 나 돌려보낼 생각 마. 이때까진 그냥 철 덜 든 딸이 푸념 떨었다 칠 셈이었어요. 친정엄마에게도 잘 풀어나갈 테니 지켜봐달라 부탁했죠. 그런데 저와 엄마의 대화를 친정아빠까지 알게 될 줄 몰랐네요. 전혀 내색하지 않아 몰랐는데 제가 친정에서 지낸 지 이틀, 돌연 제 남편이 친정집을 찾아왔어요. 가벼운 연락조차 하고 있지 않았던 터라 갑작스러운 남편의 방문에 적잖게 당황했습니다. 남편은 마중 나온 친정엄마와 언제나처럼 인사를 나눈 뒤 곧장 친정아빠에게 다가갔어요. 장인어른, 좋았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래. 와 함께. 뭔가 냉랭한 분위기에 절로 긴장이 됐어요. 남편도 제가 싸운 걸 까발리기라도 했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더군요. 착 가라앉은 창기를 깬 건 제 아빠셨어요. 남편에게 종이봉투를 내밀며 입을 여셨죠. 이걸 전해주려고 불렀네. 내 딸도 그만 데리고 가줬으면 하고 말이야. 이게 뭡니까, 장인어른? 내가 아내와 딸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네. 우리 딸이 자네 걱정을 많이 하더군.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이 힘든 걸 알고도 모른 척 할 수 있겠나? 아빠의 말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밀려와 울컥했어요. 남편도 고개를 떨구며 죄송하다 읊조리더군요. 친정아빠는 인자한 웃음을 띄우며 남편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어요. 눈을 마주치자 전해준 봉투를 열어보라는 듯 손짓하였죠. 남편도 그 의미를 알고 종이 봉투를 열어보았고 그 안에는 종이 한 장과 돈이 들어 있었어요. 내 절친한 친구 아들이 요리사라더군. 마침 근래에 한국으로 아예 들어왔다고 해. 그래서 부탁을 좀 했네. 내 마음대로 직원을 추천해 미안하지만 잘 봐주게. 유능한 친구니 말이야. 그리고 이 돈은 사업 자금에 보태게. 투자하는 거니 부담 갖지 말고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부딪혀봐. 자네가 잘 돼야 우리 서영이도 잘 되는 것 아니겠나.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살게요. 철없는 딸이 마음의 짐을 얹어드려 죄송해요. 아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저와 제 남편은 안도하는 마음에 부모님 앞에서 한참을 엉엉 울었네요. 친정엄마는 사이가 왔는데 울리고 그냥 보낼 수 없다며 저녁상까지 거하게 차려주셨어요. 부모님의 그늘이 얼마나 포근하고 안심이 되는지 30이 넘은 나이에 새삼 또 느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덕에 우리 부부관계도 남편의 식당도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적자였던 매출이 조금씩 좋아질 무렵 젊은 친구들이 알 법한 유명인이 남편 식당 소문에 대해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위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음식 또한 훌륭하다고 남겨준 덕에 유명세까지 타게 되었죠. 전국 맛집으로 선정되며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어요. 남편의 식당은 꼬박 1년 만에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 2호점까지 준비할 만큼 자금이 생겼고요. 남편은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다 저와 제 부모님 덕이라며 정말 감사해 했습니다. 자기야, 소영아, 우리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나 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만큼 행복한 요즘이야. 축하해, 오빠. 그동안 정말 너무 고생 많았어. 잘 이겨내줘서 너무 감사해. 내가 혼자 일어난 것도 아닌 걸 뭐. 당신과 장인 장모님 아니었으면 진작에 바닥을 쳤을 거야. 다들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큰 시련이 지나고 부부관계가 더 돈독해졌으니 슬슬 2세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바람이고 제 기대일 뿐이라는 걸 철저히 알게 되었네요. 더없이 화목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제 헤어샵이 북적이지 않고 여유로웠죠. 그래서 예약도 없이 찾아온 손님임에도 충분히 머리 손질을 해드릴 수 있었어요. 그 손님은 제 미용실의 단골이자 제 남편의 식당 단골이기도 한 여자 손님이었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편이 첫 식당 개업을 했을 시기부터 쭉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제 미용실도 남편이 그분께 소개를 해주었던 거고요. 그날은 남편 식당에서 식사 예약을 했는데 시간이 좀 남아 머리를 하러 오신 거라고 했어요. 오랜만에 들르는 거니 바쁜 제 남편의 눈에도 단번에 띌 수 있을 정도로 예쁘게 해달라며 너스레를 떨었죠. 이 손님의 말투가 원래도 이런 식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니, 그 말에 받아치며 우스갯소리까지 했네요. 사장님께서 너무 예쁘셔서 제 남편이 혹하면 곤란한걸요? 제 남편 빼고 식당에 오신 남자 손님 모두가 혹할 만큼 예쁘게 해드릴게요. 어머, 그럼 나야 더 좋죠. 이 나이까지 결혼도 못한 싱글이라 안 그래도 고민이 참 많거든. 꽤 긴 시간 동안 머리 손질을 하다 보니 식당 예약 시간이 성큼 다가와 있었어요. 딱 맞춰 스타일링도 마무리가 되었죠. 손님은 머리가 너무 잘 됐다고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무튼 사장님 실력은 알아줘야 해. 이렇게 예쁘게 해주면 어떡해요? 집에 밥만 먹고 가기 아쉽잖아. 에이, 함께 식사하기로 한 분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면 되죠. 오늘 너무 예쁘세요. 그런가? 고마워요, 사장님. 사장님 덕분에 식당 사장님이 나한테 완전 반하겠어. 나중에 남편 꼬여냈다고 내 머리채 잡으면 안 된다. 그런데 손님의 마지막 말이 마음에 자꾸 걸리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저는 그날 남편의 이중 생활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샵 마감을 1시간쯤 앞둔 시간이었어요. 제 남편의 식당 음식을 책임져주는 수셰프이자 친정아빠가 남편에게 소개해준 그분이 절 찾아왔어요. 오가면서 인사 정도는 하지만 워낙 무뚝뚝한 분이라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어요. 저는 당연히 머리 손질을 하시는 건 줄 알고 선뜻 인사를 건넸죠. 어머, 안녕하세요. 머리하러 오신 거예요? 와서 앉으세요. 그게 머리를 하러 온 건 아니고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어서요. 여자의 직감은 무섭다고 하던가요? 이 셰프가 말하기를 망설이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 순간 제 기분이 쎄하더군요. 이어질 말이 왠지 듣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우물쭈물 망설이던 셰프는 제 생각을 짓밟기라도 하듯 입을 열었어요. 1시간 후에 식당으로 올라가 보세요. 두 번째 화분 밑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다행히 제가 우려했던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의문을 남긴 말이었죠. 이분은 제게 알 수 없는 말만 하고는 그 길로 가버렸어요. 찜찜함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 1시간 동안 뭘 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궁금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정말 무슨 알람이라도 된 듯 밤 10시가 되자마자 곧장 튀어나가 남편의 식당으로 향했어요. 셰프가 했던 말을 곱씹으며 안으로 들어가기 전 복도에 나란히 세워둔 화분을 확인했어요. 두 번째 화분 밑에는 열쇠가 숨겨져 있더군요. 열쇠고리에 큰 열쇠와 작은 열쇠가 걸려 있었죠. 평소 남편은 우리가 부부임에도 저와 자신을 제대로 분리해야 한다며 한 번도 제게 식당 열쇠를 맡겨본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열쇠를 본 순간 바로 알 수 있었죠. 큰 열쇠가 식당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는 걸 말입니다. 괜한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킨 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입구 앞에선 고요한 정막이 맴돌더군요. 사람의 기척도 느껴지지 않아 다 퇴근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몸을 돌려 나가려는데 그 순간 식당 안쪽에서 여자와 남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겁니다. 저는 소리 나는 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대화는 또렷하게도 제 귀에 꽂혔죠. 자기야, 나 오늘 어때? 예뻐? 그럼 오늘따라 너무 예쁜데? 무슨 묘수를 부리고 온 거야? 묘수는 무슨? 오늘 자기 와이프한테 머리 했잖아. 당신 눈에 잘 띄게 해달랬는데 어때? 식당에서 나만 보였어? 누가 들어도 이 대화는 몇 시간 전 제게 머리 손질받은 그 단골 여손님이었어요. 그리고 이어 들려오는 말까지도 정말이지 가관이었죠. 머리 손질을 뭐하러 해? 안 해도 자기밖에 안 보이는데. 치, 거짓말. 식당 바쁘다는 핑계로 나한테 눈길도 안 주던걸? 무슨 소리야. 내 눈은 언제나 자기만 쫓는걸. 머리 너무 잘 됐어. 정말 볼수록 반할 만큼. 와이프가 다른 건 몰라도 미용 실력은 좀 돼. 그치? 뭐야, 지금 내 앞에서 자기 와이프 칭찬하는 거야? 자기 정말 이럴 거야? 나 속상해지려고 해. 칭찬은 무슨. 미용사가 미용 잘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냥 자기 오늘 너무 예쁘니까 해본 말이지. 이 결혼도 당신이 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 와이프를 사랑해서 한 결혼도 아닌데 질투하기는? 귀여워. 제 귀에 박히는 이 대화를 제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오는 광경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창밖 방향 쪽으로 바라보며 앉은 제 남편과 그의 위에 올라타 제가 서 있는 방향으로 마주 앉아서는 아주 절절한 사랑을 나누고 있더군요. 한눈에 봐도 그것들의 사이는 너무도 농밀했어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저는 몸이 굳은 듯 쉬이 움직일 수 없었죠. 제 등장을 알아챈 불륜녀는 급하게 손길을 멈추더니 제 남편의 옆구리를 꾹꾹 찔러대더군요. 그런데 이 눈치도 없는 남편이라는 자식은 제가 온 줄도 모르고 그 여자와 굴러먹을 생각을 했는지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자기야? 벌써 하자고? 아직 문 잠겼는지 확인 안 해봐서 곤란한데? 그 말에 너무도 기가 차 불륜녀가 입을 떼기도 전에 제가 대신 대답해 줬습니다. 웃옷은 왜 벗니? 아랫돌이 굴리려는 거면서. 자기 뒤통수에서 들려오는 제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서는 황급히 불륜녀를 자신의 다리 위에서 내리곤 일어나더군요. 그 행동을 하면서도 불륜녀가 다칠까 조심스럽기까지 했더랬죠. 자기의 외도를 어떻게든 해명하겠다며 제게 다가와 횡설수설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가짠턴지 냅다 팔을 뻗어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불륜녀가 제 앞까지 성큼 다가와서는 제 얼굴을 내리치며 소리치는 거 아니겠어요? 야,
네가 뭔데 내 남자 얼굴에 손을 대? 너랑 결혼했다고 이 남자가 네 남자인 줄 알아? 왜 이 사람이 너랑 결혼했는데 다 내가 시켜준 거야? 내가 하라고 해서 네가 이 남자랑 지금껏 부부로 살 수 있었던 거라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저와 남편의 결혼을 자기가 시켜준 거라뇨. 이해할 수도 없는 말을 짓거리며 제 얼굴에 흠집을 낸 불륜녀의 태도를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똑같이 눈꼴 시리는 불륜녀의 얼굴에 흠집을 내주었어요. 네 남자라는 증거가 어디 있는데? 너희 둘이 눈 맞아서 그렇게 정하면 그렇게 되는 건 줄 알아? 넌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쳐주지도 않아. 가정 깬 추잡스러운 불륜녀일 뿐이라고 이년아. 뭐? 추잡스러운 불륜녀? 야, 물란하기 짝이 없는 걸레가 목소리만 크면 단 줄 알아? 넌 오늘 내 손에 끝장날 줄 알아. 저는 정성 들여 예쁘게 세팅해줬던 불륜녀의 머리채를 아주 제대로 휘어져 봤죠. 질세라 불륜녀 역시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그렇게 한바탕 육탄전이 벌어졌고 결국 남편이 가까스로 말려 멈출 수 있었어요. 이렇게 되었으니 상황을 설명해 주겠다더군요. 바람에 설명이 뭐가 필요하냐고 따지며 성을 냈지만 남편은 꿋꿋이 입을 나불거리더군요. 외도로 친다면 내 외도 상대는 당신이야. 누나와는 널 알기 전부터 알던 사이였으니까. 아니, 10년을 사랑했고 여전히 사랑하는 여자니까. 뭐? 여전히 사랑하는 여자? 그럼 나랑 결혼을 왜 한 건데, 왜? 너희 관계에 나를 우겨 넣어서 내 인생에 죄를 뿌린 건데? 그건 유감이지만 나라곤 뭐 마음이 편했겠소? 그 결혼은 나한테는 꼭 해야만 하는 선택이었다고. 그 누구도 제게 미안하다는 사과는 하지 않더군요. 아니, 갖은 핑계를 가져다 붙이며 어쩔 수 없었다고 표현했죠. 그리고 그 핑계는 저를 걷잡을 수 없이 화나게 했어요. 알고 보니 상간녀와 남편은 10년의 세월 동안 얽혀있던 사이였어요. 심지어는 둘이 결혼까지 할 뻔했고요. 하지만 왜 결혼하지 않고 불륜으로 관계를 이어갔냐고요? 불륜녀의 집안에서 큰 반대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남편의 식당이 2호점까지 생기면 그때 결혼 허락해주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러던 차에 제가 딱 1층에 꽤 크게 헤어샵을 차리게 되어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들 눈에 띄고 만 겁니다. 저를 이용해 제 등골 빼먹을 계획을 세웠고 이 모든 걸 실행하기 위해 불륜녀가 남편을 종용했던 거였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되니 눈앞이 아득하더군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도 나밖에 없는 사람이라 철석같이 믿고 의지했던 지난날의 저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남편은 끝까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모든 걸 네가 다 알게 돼버려서 말인데 누나네 부모님과 약속한 5년을 넘기는 것도 곤란하고 이제 내 식당 분점인 2호점 준비 거의 끝났잖아. 그러니까 나랑 합의 이혼 해줬으면 해. 깔끔하게 말이야. 그래. 서로 피곤하게 질척대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하자. 이 남자 내가 빌려줬고 그 덕에 행복했었잖아. 이제 빌린 거 반납한다 생각하면 되겠네. 결국 저는 눈이 뒤집혀 가게를 뒤엎으며 난리를 쳐댔어요. 합의 이혼 같은 소리 하네. 그리고 뭐? 빌려준 거 반납해? 너희가 사람이면 이렇게는 못하지. 이 파렴치한 쓰레기들아. 감정에 휘둘려 막말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너 이 사실 알고도 나랑 계속 결혼 생활 이어갈 수 있어? 아니잖아, 소영아. 합의 이혼이 너도 안 힘들어. 알잖아. 기가 막혀. 깔끔하게라고 했어? 그래, 깔끔하게 끝내. 이 식당 네 힘으로 일군 거 아니잖아? 내 돈이랑 아빠가 투자한다고 줬던 돈까지 다 토해내 당장.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미 다 쓴 돈을 어떻게 토해내냐? 그리고 그 돈은 내가 빌린 것도 아니잖아. 너도 네 결정으로 준 거고 장인어른도 나한테 준 돈을 이제와 내놓으라는 놀부심보는 뭔데? 정소영,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무례한이 따로 없네? 저를 무례한이라고 표현한 남편의 면상을
확 밟아버리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참으며 순순히 이혼할 생각 없으니 소송 단단히 준비하라고 경고하고 뛰쳐나왔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곧바로 이혼 소송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후부턴 불륜 증거를 모으는 것에만 열중했죠. 예정에 없던 휴가까지 내고 말입니다. 이 인간들은 숨길 생각도 없었는지 마음먹고 찾으니 증거가 우수수 쏟아지더군요. 남편 식당의 셰프가 알려줬던 두 번째 화분을 기억했다가 남편 모르게 식당에 들어가 창고방에 있는 CCTV까지 낱낱이 확인해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모든 걸 찾아냈어요. 작은 열쇠가 창고방 열쇠라는 것쯤은 바로 알 수 있었으니까요. 평소 남편이 금요일 밤이면 주말 장사를 대비한다고 집에 늦게 들어왔던 게 생각나 금요일을 위주로 찾아봤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불륜녀가 매주 금요일 밤마다 찾아왔더라고요. 거기다 식당에서 저지른 난잡한 행위들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이리 빼도 박도 못하는 불륜 증거들이 있으니 이혼 소송은 물 흐르듯 흘러갔어요. 전 남편은 자신이 승소할 확률이 적어지니 불안했는지 나중에는 친정아빠가 투자했던 돈만은 절대 뺏기지 않겠다며 난리를 치더군요. 또 지금 네가 우세하니 기고만장해졌나 본데 네 아빠가 준 돈은 어떻게 못해. 그렇게 돌려받고 싶었으면 차용증이라도 쓰지 그랬어? 이혼 위자료 그깟 돈 준다고 내가 망할 일은 없다 이거야. 그렇구나. 그런데 어쩌지? 네가 돈 가지고 큰 소리 치는 날은 오늘이 끝이야. 차용증 같은 거 없어도 그 돈은 네가 토해내게 될 거거든. 제 말처럼 이혼 소송의 끝에는 전 남편이 제 친정아빠의 돈까지도 모조리 뱉어내야 했어요. 사실 제 남편의 외도를 처음 확인하게 된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음을 해두었거든요. 그런데 이 멍청한 인간들이 제가 온 줄 모르고 아빠가 준 돈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나눴었죠. 그나저나 자기야, 이제 슬슬 신혼집 구해야 하지 않아? 신혼집은 어디로 구할까? 장인어른이 준 돈 덕에 수월하게 됐잖아. 원하는 곳으로 말만 해. 자기 호강시켜줄게. 제 아빠가 투자한 돈으로 신혼집이라니. 이런데 어떻게 제 투지가 불타지 않을 수 있겠어요? 무조건 뺏어오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어요. 그런데 완전 범죄는 세상에 없다는 말이 맞나 봐요. 전 남편의 식당에 관해 안 좋은 소문을 낸 사람이 그만둔 셰프가 벌인 것이었다는 게 밝혀졌고 그 셰프를 꼬여낸 게 다름 아닌 상간녀였다는 사실까지도 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남편이 돈을 빼앗아 오는 게 지지부진하니 상간녀가 남편도 모르게 나섰던 거였어요. 운 좋게 제 아빠의 돈까지 챙겨가게 된 거였더라고요. 제 전 남편이 제대로 제가 녹음해뒀던 파일을 듣고는 당황해 말 실수를 제대로 한 거예요. 그건 제가 일부러 장인어른께 돈 받으려고 벌인 일은 아닙니다.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저 모르게 꾸며냈던 거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저야말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었어요. 애초에 장인어른의 돈을 받을 거라는 걸 몰랐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친정아빠가 투자한 돈을 불륜에 사용하려 했다는 증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결국 재산과 위자료는 물론 그 외의 돈까지도 전부 챙겨받으며 완벽한 이혼 승소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이혼 후 식당 문을 닫아야 했어요. 정확히는 친정아빠가 소개해준 셰프가 식당을 인수했습니다. 전 남편이 제게 줄 돈을 마련하느라 식당을 내놔야 했거든요. 2호점도 물론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망해버렸고요. 그 후로 꽤 오랫동안 저는 스치듯이라도 전 남편을 본 적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끝이 났던 건 아니었어요. 이혼 서류에 찍은 도장 잉크가 다 말라갈 무렵부터 느닷없이 전시모가 찾아오기 시작했으니 말이에요. 이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저를 쳐다도 보지 않던 분이었어요. 자기 아들이 잘못했으니 당연히 헤어지는 게 맞다고 저더러 잘 먹고 잘 살라고 인사까지 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앞뒤가 다를 수 있는 걸까요? 한참을 지나 찾아와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어요.
네가 내 아들 버리고 이혼한 바람에 내 아들이 신세를 망쳤잖니. 내가 그게 괘씸해서 이 근처는 쳐다도 안 봤었다.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아줌마 아들이 제 신세를 망칠 뻔했죠. 그때 직접 인정하셨잖아요. 그거야, 여태 네가 내 아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몰랐으니까.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벗겨먹고 버릴 수 있니? 잔인한 것. 지금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것도 소름이 다 끼친다. 소름 끼치신다는 분이 그럼 여긴 왜 오셨는데요? 나라고 오고 싶어 왔겠어? 아무리 찾아도 마땅히 머리할 곳이 있어야 말이지. 네가 내 머리 손 좀 봐줘야겠다. 이혼할 때 내 아들한테 있는 돈 없는 돈 다 떼갔으니까 그걸로 내 미용값도 받은 셈 치면 딱이겠네. 이제와 제게 갑질이라도 하려고요? 다른 곳 찾아보세요. 나가세요, 얼른. 전 시모는 못해주겠다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불같이 화를 내며 역정을 냈어요. 너 지금 손님 안 받겠다고 항의하는 거냐? 아니면 이제 나는 뭣도 아니다 이거야? 너도 내 아들이 식당 문 닫은 것처럼 망해볼래? 응? 서비스직이면 그에 맞게 손님을 대해야 할 것 아니야. 내 아들 돈 받아 여유로우니 손님 가려받겠단 거야 뭐야? 순수한 의도로 오신 것 아니잖아요. 소송으로 떼인 돈 아까워 온 거라고 실토해놓고 무슨 머리 손질을 받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힘들다고 할 땐 당신들도 힘들다고 모르쇠 해놓고 이제와 부모 노릇하는 흉내라도 내고 싶으신가 보죠? 다신 제 미용실엔 발도 들이지 마세요. 오셔도 안 해드릴 거니까요. 하지만 전 시모는 이날 이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찾아와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다 보니 전 남편의 소식을 모르고 싶어도 알게 되더군요. 왜냐고요? 전 시모가 제가 잘 살고 있는 것에 질투가 났는지 엄청 전 남편과 그 불륜녀에 대해 떵떵거려댔거든요. 덕분에 똑부러지는 새 며느리 얻었다며 임신도 해서 곧 손주까지 볼 거라며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모에게 제가 해줄 말은 딱 하나였어요. 조강지처 눈에서 피눈물 뽑은 놈이 잘 살 일은 없겠지만 아직까진 잘 살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부디 두 번의 이혼을 맞이하는 파국은 없길 바래요. 제 돈 내고 머리 손질하실 거 아니면 그만 가주세요. 손님 받아야 해요. 이 못돼 처먹은 것. 말하는 뽐새가 그따위니까 내 아들이 널 끝까지 마음에 못 품은 거야. 남자 마음 하나 못 잡는 것이 입만 살아서는. 결국 경찰에 바로 신고했네요. 전 시모는 그제야 제 미용실에 더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물론 전 남편과 그 불륜녀의 소식 또한 더는 들을 일이 없었죠.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기를 1년. 앞으로 평생 볼 일 없을 줄 알았던 전 남편을 딱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이혼 전 운영하던 식당에서요. 자기가 직접 자기 발로 찾아왔더군요. 그런데 제 앞에서 하는 모양새가 어찌나 웃음이 나던지 묻지도 않았는데도 제게 아는 체를 하더니 자기가 엄청 잘 산다고 과시하며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다시 여기 식당 인수해볼까 하고 왔어. 당신 미용실 운영은 여전히 할 만한가 봐. 내 식당 덕에 자리 잡아놓고 여태 장사하다니. 내가 이 식당 인수하고 나면 각오 좀 하는 게 좋을 거야. 내 덕에 먹고 살았던 너, 내 덕에 문도 닫게 만들어줄 테니까. 나를 망하게 한다느니 식당 인수를 한다느니 말하더니 호기롭게 2층 식당으로 향하더군요. 저는 그런 전 남편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니, 신경 쓸 거리도 되지 않더라고요. 전 남편이 올라간 지 5분쯤 지났을까요? 제게 전화 한 통이 왔고 저는 그 연락을 받고 남편이 올라간 식당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곧 제 등장에 전 남편은 기함하며 뒤로 넘어가더군요. 직원 채용은 제 약혼녀가 신경 써주는 부분이라, 저기 오시네요. 인사하세요. 제 약혼녀 정서영 씨입니다. 네가 어떻게, 아니 약혼녀라니 이 무슨. 사실 전 남편과 이혼 후 새로운 식당 주인인 셰프와 좋은 관계로 지내왔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 구린 도랑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준 분이라 감사한 마음에
제가 나서서 감사함을 표했어요. 그 뒤로 혼자가 된 저를 살피고 챙겨주더라고요. 제가 이혼녀라는 걸 알고도 마음을 열어주기까지 했고요. 그런 유일한 남자에게 흔들리지 않을 재간은 없었어요. 정확히 제 마음을 표현하자면 의지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 계기로 우리는 깊은 사이로 발전했어요. 그런데 타이밍도 참 신기하게 전 남편이 식당에 면접을 보러 오기 딱 한 달 전, 약혼식을 올린 예비 부부였습니다. 저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는 전 남편에게 호탕하게 웃으며 말해주었죠. 내 등장에 많이 놀랐나 봐. 입 좀 다물어. 팔이 들어가겠다. 진영 씨가 뭐든 결정할 때 나랑 늘 함께 하거든. 인수하려고 왔다더니 사실 면접 보러 왔던 거구나. 그런데 어쩌나? 우리는 인성 쓰레기는 사람 취급을 안 해서 말이야. 이력서 열어보기도 전에 탈락이라 유감이네. 아이씨, 나 여기서 일 좀 시켜줘. 제발 부탁이야. 여기서 일하기 제격인 사람이 나라는 건 당신도 잘 알잖아. 나 꼭 오늘 안에 일 구해야 해. 소영아, 나 정말 나쁜 마음 안 먹고 일만 열심히 할게. 저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 역시 제 약혼녀의 전 남편에게는 노동도 그 대가도 지불할 마음이 없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진영 씨, 우리 모르는 사이도 아니잖아. 나 이 식당 사장이었고 당신이 내 직원이었던 거 기억 안 나? 내가 당신한테 페이도 더 쳐줬잖아. 제발 제발 좀 써주라, 응? 전 남편은 그제야 굽신대며 제발 일자리 좀 달라며 애원했어요. 거기다 알고 싶지 않았지만 자기가 이렇게 구는 이유까지도 옳더라고요. 너 우리 부모님 반대에도 무릅쓰고 재혼했어. 소영이, 넌 알잖아. 내가 얼마나 애틋했는지. 그렇게 어려움 이겨내고 그렇게도 바라던 내 애까지 생겼는데, 그런데 나는 돈도 미래도 없는 남자라고 날 믿고 평생을 살 수 없겠다며 누나가 죽겠다고 덤비는데 어떡해. 나 지금 당장 돈 벌어야 해. 도와줘. 그래, 내가 너네가 어떤 사랑을 했는지 잘 알지.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사랑. 애 생긴 건 축하해. 나랑 애 안 가지려고 고생했는데 말이야. 그런데 어쩌니? 난 널 축복하지 않아서 네 인생이 어떻게 되든 내 알 바 아니야. 소영아 제발. 진영씨, 나 좀 살려줘. 내 애는 무슨 죄니? 묵은 감정으로 내 애까지 애비 없이 살게 할 수 없잖아. 널 애비로 둔 죄지 무슨 죄야. 당장 우리 식당에서 꺼져. 일손이 아무리 부족해도 너한테는 티끌 만한 일도 맡길 생각 없으니까. 전 남편은 다시 이혼을 할 수는 없다며 끝까지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흰 매달리려는 전 남편을 시원하게 걷어차줬습니다. 울며 불며 애원하는 전 남편의 입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사실도 있었어요. 사실 나 재혼하고도 정말 힘들었어. 누나가 임신한 덕에 어찌어찌 재혼까지 하게 됐지만 그 후부터 정말 지옥같이 살았다고. 그걸 내가 꼭 알아야 하니? 누가 궁금하대? 동정심 유발이라도 할 작정으로 이러는 거야? 동정심 유발이 아니라 내가 지금껏 겪은 내 처지를 털어놓는 거야. 그만큼 나 일자리가 궁하니까. 나라고 자존심 다 굽히고 이러는 거 쉽지 않아. 정말 간절하다고. 나이는 차고 경력은 딱히 인정받을 만한 게 없으니 받아주질 않아. 지금 처한 상황으론 일용직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애 태어나면 그땐 또 어떡하냐? 경력이라도 만들려면 번듯한 일을 하루빨리 잡아야 하잖아. 나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여기 온 거야. 그러니까 내칠 생각만 하지 말고 사람 셋 살린다 생각하고 좀 받아주면 안 될까? 어찌나 구질구질하던지. 그런데 제가 받아줄 필요는 없잖아요? 웃기지 마. 네가 먹같이 살아서 먹 같은 여자랑 살게 된 거지. 넌 평생 개고생 좀 해봐야 돼. 네 엄마한테 조강지쳐 버리고 떠난 네 놈이 잘 살 리 없다고 장담했는데 정말 잘 못 살아줘서 그건 너무 고맙다. 이렇게 통쾌한 기분 느끼게 해줘서 말이야. 전 남편은 펑펑 눈물을 쏟으며 떠났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주친 적은 없네요. 사람 배신하며 사는 사람 중에 잘 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전 남편도 딱 그런 이유로 힘겨운 삶을 살게 된 것 아니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많이 하고 그만큼 너무도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이 나의 미래의 삶을 꾸려가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을 그렇게 말아먹었으니 잘 될 턱이 있나요? 저는 제 뒤통수를 치고 떠난 못된 놈 덕에 정말 진국인 남자까지 만나게 되었네요.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알면서도 그런 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품을 내어준 지금의 남편을 만났으니 말입니다. 위에서 약혼자라고 표현했던 그 남자와 진정한 부부가 된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깨볶는 신혼을 실컷 즐겼으니 이제 가족 계획을 세워볼 참이에요. 이이가 아이를 바랬지만 저를 배려해 지금껏 기다려주었거든요. 안정적인 가정을 통해 행복을 채워가며 그렇게 남편과 살고 싶어요. 저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 일에 대한 자긍심을 늘 새기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지금의 제 남편이 정말 외국에서 정말 유명한 셰프였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에서 알아주는 가이드에서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활동하고 있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언제나 기쁨만 가득할 순 없지만 이이와 잘 헤쳐나가며 더 단단한 믿음과 사랑으로 거듭나길 바라봅니다. 제 사연이 잠시나마 시청자분께 즐거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사연 마칠게요. 푸른 하늘만큼이나 푸른 날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